헤겔은 보통 뭐 근대 철학의 완성자 이렇게 평가되는데 이렇게 근대 철학을 완성했던 헤겔은 그 누구보다 철학사상 방대한 규모의 그 역사 철학을 내놓았습니다. 뭐 유럽의 근대적인 역사관을 뭐 집대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뭐 그 역사에 가장 심오한 의미를 부여했던 철학자도 또 헤겔입니다. 헤겔에게서는 이제 역사라는 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모든 의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저작에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심오한 반성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저작들 중에서도 이제 헤겔이 만년에 그 세계사를 중심에 놓고 했던 그 역사 철학 강의가 헤겔 역사 철학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부터 19세기 초 유럽에 이르는 그 장대한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해 가면서 헤겔은 이제 역사 자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논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개진된 논제들 중에서 근대적인 역사관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볼 수 있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첫째,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이다. 둘째, 세계사는 민족 교체 과정이다. 셋째, 세계사적 개인이나 민족들 배후에는 이성의 관계가 숨어 있다. 넷째, 세계사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에서 완성된다. 다섯째, 세계사의 법정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종교, 예술, 철학 같은 문화의 영역에 있다. 뭐 이런 5가지 정도의 논제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상의 논제들은 뭐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라는 것이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대 그 사이를 점진적으로 진보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진보에 대한 믿음은 퇴보에 대한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보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퇴보나 후퇴가 아니고 바로 순환입니다. 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르네상스에 이르는 역사 관련 담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서양 철학자들이 역사는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순환과 관련된 그런 운유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런 순환적 역사 이해의 틀을 깨고서 진보적 역사관을 제시한 것이 이제 볼테르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할 때 그 진보라는 게 과거의 전통, 권위, 또 미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어떤 이성적인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구조가 그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의 과정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근대 역사 철학의 근간이 유대 기독교적 구원의 이념에 뿌리내는다는 것은 이제 뭐 또 실질적으로 많은 근대의 역사 철학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특히 이제 헤겔의 경우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헤겔은 역사 철학의 핵심을 단순한 이성의 사상, 즉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따라서 세계사는 이성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의는 이런 이성 중심의 사상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변신론 또는 신정론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대한 분량의 역사 세계사 강의를 마치고서
그 역사 철학 강의의 그 결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자신의 역사 철학이 일종의 변신론임을 주장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 역사에 등장하는 민족이 잇따라 교체하는 가운데 세계사가 자유의식의 발전 과정이 되어가고 거기에서 정신이 실제로 생성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틀림없이 변신론이며 역사 가운데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성적인 통찰력만이 성령과 세계사의 현실을 화해시킬 수 있고 일상의 역사적 사실이 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본질적으로 신이 손수 이룩한 작품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헤겔 역사 철학 강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대적 역사관을 구조화하는 진보 이념이 이렇게 유대 기독교적 구원의 이념에서 온다는 주장은 헤겔 역사 철학에서 결정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놓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 반대 주장에 따르면 근대적 역사관을 비롯한 근대문화 전체가 기독교 전통과는 완전히 무관한 가치 위에 발화했다는 겁니다. 근대성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시작에 해당하고 그 새로움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확신과 자율성의 이념으로 지박되는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역사관의 기원은 이제 17세기 과학혁명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에 의해서 확립된 기계론적 자연관은 전통적인 목적론적 자연관을 해체하면서 순수 물질의 개념과 순수 영혼의 개념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과학에 의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자연은 기계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타성적인 물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 철학이 확립되는 과정에서는 정작 데카르트의 합리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자연학의 교육과 맞물린 데카르트의 인식론에서 오로지 자명한 공리와 엄밀한 논리적 영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이른바 명석확명한 것, 이런 것만이 참된 지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경험이나 사실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 역사적 인식은 이론적 탐구의 영역에서 배제됩니다. 철학에서 역사에 대한 탐구가 본격화되는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특히 1760년에서 1840년 사이에 많은 역사 관련 저술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가히 역사 철학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인식, 암과 관련된 물음이 17세기 사상사를 지배한다면 그 다음 세기 유럽 사상사를 지배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를 가져야 되느냐, 뭐 등등인데,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식의 이제 모델이 바뀌어야 했어요. 역사에 대한 철학적 또는 학문적인 탐구가 있기 위해서는 17세기 자연과 또 그것이 제시한 이런 기계론적 자연관과는 다른 종류의 그 세계관, 자연관이 필요했습니다.
유기체적인 자연관이 등장할 때 비로소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게 되었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실 개혁에 대한 어떤 널리 공유된 문제의식, 또 이것과 합해서 유기체적인 자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설명 모델의 등장,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근대 역사 철학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런 근대 역사 철학이 만개하는 곳이 바로 19세기 독일입니다. 이제 칸트는 역사의 진보를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연 상태에서 국가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국가에서 세계 시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국가연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헤겔도 이렇게 칸트처럼 두 단계 이행의 리듬에 따라서 자신의 역사 철학을 개진합니다. 헤겔 역사 철학 강의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국가를 형성한 민족만을 문제로 한다. 국가야말로 절대 궁극 목적인 자유를 실현한 자주 독립의 존재이고, 인간이 지니는 모든 가치와 현실성은 국가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세계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면 자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국가가 그 대상이다. 왜냐하면 법률이란 정신의 객관적 표현이고 의지의 진실한 모습이며 법률에 복종하는 의지만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헤겔의 역사가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이라면 이 자유의식은 오로지 국가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한낱 개인의 자율적 내면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헤겔의 역사라는 것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한 민족의 인륜적 삶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런 인륜적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동시에 그런 인륜적 삶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리가 있다면 이제 그 원리를 헤겔은 민족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헤겔의 역사는 세계사를 무대로 펼쳐지는 민족 정신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국가를 이루지 못한 민족 또는 이제 민속의 형성 과정 자체, 이런 건 다 배제됩니다. 세계사의 차원으로 가서 헤겔이 어떻게 역사를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본성은 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세계사의 차원에서 국가들이 차례대로 더 높은 보편성의 단계로 지향되는 과정의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지향될까요? 왜 민족들의 교체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국가나 민족들이 아직도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특수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민족은 자신의 특수성을 스스로 지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상위의 새로운 보편성에 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그런 상위의 보편성에 도달하는 능력, 그것은 예술, 종교, 그리고 철학 같은 정신 문화에 있습니다. 헤겔이 절대정신이라 부르는 이런 상위의 정신 문화는 한 민족의 집단적 자기의식이 도달하는 최고의 정점입니다. 칸트의 역사 철학에 대한 헤겔의 결정적인 비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칸트는 인류의 역사가 영구 평화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법정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국제기구와 맞물린 윤리적 이념으로 세계 시민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코즈모폴리타니즘. 그러나 헤겔의 관점에서 객관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국제법이나 그것과 맞물린 세계 시민주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원불멸의 보편성을 갖지 못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나 특수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어떤 자의와 의견에 의해 언제든지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겔은 방임적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세계 평화로 가는 제3의 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술, 종교, 철학 같은 절대 정신의 영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인문주의의 길입니다. 세 번째, 역사 이행의 논리와 그 종말입니다. 정신의 최고 사명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직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고에까지 도달해야 한다. 정신은 그렇게 자기를 성취해야 하고 실제로 성취해 나가지만 이 성취는 동시에 몰락이자 다른 정신, 다른 세계사적 민족, 다른 세계사적 시대의 등장이다. 이 몰락과 교체가 하나로 이어진 전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계사의 개념을 형성한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인간 이해나 자유의식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형태의 자유의식이 번갈아가며 실현되고 또 실현되자마자 그 민족은 몰락하고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이런 민족 교체가 일어나는 과정, 이것이 세계사라는 거죠. 이런 것이 헤겔 역사 철학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에 속합니다. 정신의 전개에서 유한한 것은 반드시 소멸해야 합니다. 국가 민족도 자신의 특수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계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몰락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멸은 유한자의 뿌리이자 근거인 무한자를 현재 속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한자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 역사는 민족들의 행복, 국가들의 지혜, 그리고 개인들의 덕성이 끌려와서 희생되고 마는 도살장,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헤겔이 이성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사적 행위의 주체가 감당해야 하는 불행입니다. 위대한 역사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고 보면 그 주체는 무언가 숨겨진 계책의 희생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세계사적 개인이나 민족들을 짓밟아 뭉개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이런 역사는 어떻게 결말에 이룰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까요? 철학사 강의 마지막 결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세계 정신은 이제 모든 낯선 대상적 본질을 떨쳐버리고 마침내 자신을 절대 정신으로 파악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세계사 전체, 특히 철학사에서 이런 절대적 자기의식은 어떤 이방적인 것이기를 그쳤고, 그래서 정신은 본래 그대로의 온전한 정신으로 현존한다. 이것이 목하 현 시대의 입장인 바, 연속적으로 이어져온 정신적 형성의 순서는 이 지점에 이르러 드디어 끝나게 된다. 이것으로서 철학사는 닫히게 된다. 베슐로센, 헤겔의 문장이 앞으로의 역사에서 더 이상 창조적 혁신이나 도약이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빈곤한 해석과 달리 이제 헤겔적인 종언의 주제에 어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에 어떤 새로운 역사성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해석들이 있고, 사실 이것이 유럽 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것과 대결한 철학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 헤겔에게서 역사가 멈췄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역사적인 전개가 있고, 오늘은 또 요즘은 이제 동아시아가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절대화된 동쪽과 서쪽을 상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정신이 계속 그 지구의 표면 그를 따라서 돌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걸 철학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철학으로 회전하게 만들어야지. 이 시대에 맞는 역사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